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16년 만에 과반 의석을 언급한 반면 통합당은 목표를 낮추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틀 연속 패색이 짙은 쪽이 발버둥 칠 것이라며 총선용 정치 공작이 한 건 더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광주는 80년대에 사로잡힌 도시라는 출마 후보의 발언으로 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 남성이 오세훈 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주방용 도구를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푸른 요양병원에서 완치자 11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퇴원 뒤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온라인 계약 첫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엔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지연이 이어졌고 EBS는 사과했습니다. 현장 혼란 취재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유흥업소에 이어 주점에서도 제기됩니다. 서울 용산과 서초주점에서 확진자가 이어지지만 실내 포차 등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술집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돼서 젊은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감성 포차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언급된 수사 첩보 보고서를 인터넷 매체에 유출한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정들은 하셨는지요? 총선이 엿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 투표도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후보와 정당 그리고 정책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걱정하는 분위기가 더 큰 듯합니다.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엿새 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 아직은 예단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야가 자체 분석한 격전지 막판 판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5석을 가진 민주당은 하객진처럼 강남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전체 49석 중 40석까지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 전략으로 20석까지 내다봤지만 최근 15곳 정도로 목표를 낮추었습니다.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경기도 중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세를 확장시켜 41곳까지 우위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45석으로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외곽을 중심으로 13곳에서 15곳 정도를 승부처로 봤던 통합당은 11곳 안팎으로 우세 지역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에선 민주당이 최소 7곳 이상, 통합당은 2곳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이 잘못 가는 정부의 방향을 시정을 하고 18석이 달린 부산에선 총선과 재보선에서 6곳을 확보했던 민주당이 낙동강벨트 공략으로 최소 7석에서 많게는 과반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4곳에서 우세를 예상했던 통합당 역시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막판 여론조사에선 절반 가까이가 접전 양상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막말 파문으로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후보의 세대 폄하 발언에 이어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발언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결국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범여권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모든 언행을 되돌아보고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통합당 지도부의 신속한 사과와 징계 움직임은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 표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회견에서 이번 선거에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다며 생애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책임자인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무참한 막말 선거로 변질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표께 있습니다. 정의당도 정작 사과해야 할 황 대표는 숨고 당에 들어온 지 보름도 안 된 김 위원장이 대리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12.2%로 역대 최고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 투표 절차는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투표 방법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어집니다. 앞 사람과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줄을 서야 합니다. 이후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37.5도 이하일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에 투표용지를 받고 지문으로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펜 서명으로 가름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외부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했는데 유증상자가 투표를 한 뒤에는 바로 소독과 환기를 병행합니다. 사전투표는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확진자들이 입원해 있는 전국 8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전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환자와 의료진, 지원 인력 등 9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주민센터나 학교에 마련되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으로 매일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 11명의 재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재확진자, 그러니까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더기 재확진이 나온 건 처음이어서 방역당국이 퇴원을 시킨 뒤에도 일정 기간 또 자가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완치 판정을 받았던 입소자와 종사자들 가운데 7명의 재확진자가 나왔던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 이후 전수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완치됐던 또 다른 종사자 5명과 입소자 6명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치료를 해서 완치를 받고 나온 사람들인데 45명, 입소자 66명 있습니다. 61명. 대전과 청주에서도 재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완치돼 격리가 해제된 뒤 재양성이 나온 사례는 전국적으로 74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재활성화를 일부 일으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방역당국은 중국처럼 퇴원 후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와 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격리 해제된 이후에 환자에 대한 검사 또는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7,000명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서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과 설해마을의 술집에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보다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다는 큰 문제가 있죠.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서울 설해마을의 한 칵테일바입니다. 불이 꺼져 있고 문도 잠겼습니다. 그제와 어제 사이 이 가게의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청은 이 술집의 최초 감염원을 술집 사장의 부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부인은 승무원으로 지난달 미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술집 손님이었던 20대 남성은 최근 노량진 학원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접촉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술집 손님들과
지금 한 17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보여져요. 4월 7일까지 쭉 이제 CCTV를 돌려서 그 종업원이나 사장이 있을 때 있던 접촉자들. 종업원이 다녔던 PC방 접촉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가 193명이요. 그분하고 동일시간대하고 이제 그 뒤에 약간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뭐 명단이라. 이태원에 있는 대형 술집 종업원 한 명도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 입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업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파악된 접촉자는 28명으로 아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16명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9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나머지 접촉자 24명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걱정이죠. 서울시가 어제 유흥주점 수백 곳에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잘 지켜지고는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첫날인 어젯밤. 손님들로 붐비던 클럽과 유흥주점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분열 여러 군데 하는데요. 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풍선 효과처럼 술집 입구엔 대기하는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거의 다 별로 신경 안 써봤는데.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술집으로 손님들이 몰린 겁니다. 지금 클럽들을 다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돼서 지금 감성포차나 펌으로 좀 손님들이 많이들 모이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좁다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는 불가능합니다. 먹고 마시는 곳이라 마스크를 계속 쓸 수도 없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문자 명단을 적는 곳도 있지만 사전 예방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진 휴업도 고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여가는 시점. 조금만 더 인내하며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다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뭔가 정치 공작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물론 이건 야당 쪽에서 선거 판세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이번 주말에 정말 뭐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여당 대표가 근거 없는 음해를 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제 유튜브 방송에서 통합당이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이해찬 대표. 어제는 김어준 씨 팟캐스트에서 공작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공작이 이번 유시민 이사장 건 하나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는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거의 전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정치 공작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인영 선대위원장은 이곳 경기 용인병에서도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30분 간격으로 접전지가 많은 수원 용인 지역을 돌았습니다. 요즘 하루에 잠은 몇 시간씩 주무세요? 밤에는 또 제 지역구에서 10시 반, 11시까지 또 해요. 또 새벽에 회의 준비하시고요.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오늘? 아직은요. 예. 주먹 인사로 눈도장을 찍으며 시장 골목 일대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대면하기도 쉽지 않으시고 이렇게 악수도 쉽지 않아서 선거 운동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요?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때는 문 밖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누가 누군지 모를 때 살짝 벗었다가 쓰고. 총선 목표는 130석 플러스 알파로 잡았습니다. 130석 플러스 알파 정도는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당이 되길 원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에게 100만 원씩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은 이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선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광경이 자주 보입니다. 통합당의 지도부 유세는 이태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학생, 대학원생 전원에게 재난장학금으로 100만 원씩 주자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재원은 기존 교육부 예산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하루 동선입니다. 서울 은평과 도봉, 중랑 구로까지 소위 통합당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들인데요. 어떤 메시지들을 내놨는지 김 위원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표심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현장 나가보시면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호응도를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사람들이 표를 행사할 것인가를 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넌 괜찮다고 생각해.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거에 총력전을 펴면서 지원 유세는 김 위원장 몫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로 우리 허영서 후보를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이 사진 보셨습니까? 뭐 이런 사진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 가지만 알 때 둘 몰라.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도와줬는데. 막말 파문에 속이 상한다면서도 정권 견제 심리가 통합당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자꾸 그런 막말 같은 걸 자꾸 나오니까 나도 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금주 말 이때에 아마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매우 나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후보와 격전을 치르고 있는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흉기 위협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세를 방해하려고 한 건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광진 을 지역구는 특히 언론사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실시된 곳이기도 하죠. 종로가 13번, 동작을이 14번, 그리고 광진을이 16번이었으니까요. 그만큼 관심이 큰 지역이어서 오늘 사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 뒤를 따라갑니다. 이 남성이 유세차로 달려들자 현장에 있던 경찰 3명이 즉시 제압했습니다. 오 후보에게 접근하진 못했지만 자칫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수면을 방해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 계속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도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온라인 소통으로 너무 씩씩해요.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는 현장 소통으로 한 표를 호소합니다. 꼭 되실 거예요. 강진해. 최고. 3월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된 16번의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4번을 제외하고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특히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고 후보 지지자 중 31.9%가 오 후보 지지자 중엔 32.8%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관망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지켜보러.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 논란이 여러 건 나오면서 선거 자체가 혼탁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겠죠. 오늘은 정치부 홍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미래통합당이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건 그만큼 사정이 좀 급하다고 봐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논란이 총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진 후보는 여전히 총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신은 재작년에 한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한 거고 그 기사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정작 당사자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또 연일 막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대표가 통합당을 향해서 토착 왜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한 말입니까? 네, 어제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천박하고 주책 없다, 토착 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쪽 당처럼 저렇게 천박하고
주책 없는 그런 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역사적 과제와의 싸움이라고.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 토착 외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일도 바쁜데. 네, 이해찬 대표는 또 이 미래한국당 당명을 두고서 옛날 조폭들이 팔에 문신하고 착하게 살자라는 식이라면서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이냐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예, 유권자들을 향한 발언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충청 홀대 논란 이건 또 뭡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광주 합동 선대회에서 한 말인데요. 예. 4세대 원형 방사 광속기의 광주 전남 유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 등 5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청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예. 통합당 충북도당은 항의 자료를 내고 특정 지역에 가서 유치를 약속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한심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충북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또 다른 후보가 광주 비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 발언입니까? 네, 미래통합당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한 주동식 후보가 한 말인데요. 먼저 연설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죠. 광주는 80년대의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광주를 5.18이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로 폄하를 했고요. 또 이 주 후보가 과거 SNS에 일자리 창출 고민할 거 없이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한 척씩만 만들어서 침몰시키자 이런 글도 썼는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커지자 오늘 광주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던 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예, 뭐 아무리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고 좀 품격 있게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중3과 고3 95만여 명이 일제히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 대신에 EBS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신했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지연이 이어졌고 EBS는 사과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정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컴퓨터 앞에 선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네. 오케이. 아이 잘했어. 야. 평소엔 5분이면 끝나지만 첫 원격 수업에선 학생들의 음성이 겹치거나 야 나머지 잠깐만 조용히 해봐. 화면이 끊겨 15분 넘게 걸렸습니다.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접속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담임이 깨워야죠. 담임이 전화해서 빨리 접속해라. 교육부가 제시한 학습 관리 시스템인 EBS 온라인 클래스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넘게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로그인이 튕겨져 나간다든지 동영상 업로드가 힘들어요. 서버 용량을 늘렸다던 EBS 측은 결국 사과문을 올렸지만 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 안 하고 지금 하자는 거냐 지금. 학생들도 일부 성의 없는 원격 수업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5분 수업하고 나머지 45분은 그냥 뭐 딱히 제재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게 무슨 수업에 의미가 있을까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문제점을 즉각 해결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온라인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앞서 보신 이런 혼란을 막고자 정부가 어제 부랴부랴 10대 수칙을 마련했죠. 하지만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각자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원격 수업을 합니다. 50분 동안 계속 그 컴퓨터를 응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습 자료나 학습지 이런 것들을 계속 탑재해서
학생들은 출석 점검에 맞춰 대부분 동시에 접속합니다. 일어났네. 접속이 지연된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오늘 최대 27만 명이 동시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을 예견한 교육부는 저용량 영상 자료를 만들고 수업 시작 시간을 다르게 하라는 등의 10대 수칙을 어제서야 배포했습니다. 교사 대부분이 모르거나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10시 반 이후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미 다운이 돼서 많은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공문을 보게 되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도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이제 금시초문이다.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미리 로그인하라는 안내도 있었지만 학생들 역시 몰랐습니다. 10대 수칙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이 로그인을 미리 하는 10대 수칙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았으면은 20분 정도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칙을 잘 알아뒀으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뒤늦은 대처였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을 다시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자, 이렇게 혼돈의 온라인 개학을 마친 학생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의 학원은 현재 90% 이상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치동 학원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대치동의 학원 간판은 대부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원이 마칠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원을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끝나자 학원으로 모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전국 학원에 대해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학원은 권고를 지켰지만 중소형 학원들은 문을 열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강남과 목동 등의 학원 90% 이상이 문을 열고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은 마스크를 써야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소형 학원에선 1m 이상 뛰어앉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개학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주부터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방역 지침을 어기는 학원엔 행정명령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미국 내 하루 사망자가 1,700명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의 한 교도소에서 4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 집단 감염인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보건기구 WHO는 서로에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이틀 연속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국의 재소자가 촬영한 교도소 내부 영상입니다. 좁은 공간에 2층 침대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And by the prison being so overcrowded, once it's in this prison, it will flood like wildfire. 위생용품도 부족합니다. You ain't bring no hand sanitizer with you? Ain't none. Ain't none. Ain't got none. 미국 시카고 쿡카운티 교도소 내 확진자가 열흘 전 2명에서 400여 명으로 늘고 1명이 숨졌습니다. 뉴욕 리커스 섬 교도소에서도 273명이 감염돼 1명이 사망했습니다. 쿡카운티에 수감 중인 유명 가수 알켈리는 감염 우려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WHO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처 실패 지적에 바이러스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If you don't want many more body bags, then you refrain from politicizing it.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을 편애한다면서 또 비판했습니다. We're all together. We made a decision agains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 when he says politicizing, he's politicizing. That shouldn't be. 전 세계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는 43만 명, 사망자는 15,000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사망자 수에서 이탈리아를 곧 앞설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이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예민해진 한 의사가 소녀의 목을 눌러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고 또 나아가서 인종, 계층 간 갈등까지 이어집니다. 이 와중에 일부 지도자들은 국민은 나 몰라라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갈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 남성이 소녀들을 밀치더니 바닥에 누운 소녀의 목을 조릅니다. 의사인 남성이 동네 소녀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훈계하다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남성은 1급 교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For someone to lay their hands on a child, I don't care who you are. 코로나 사태가 미국의 살풍경들을 낳고 있죠.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30대 여성이 80대 여성을 밀쳐 숨지게 하고 대형 마트에서는 시민들이 집단 싸움을 벌입니다. 공권력도 불신의 대상인지 경찰이 순찰 중 기침을 하자 시민이 촬영해 신고했습니다. 볼티모어 시장까지 나서 경찰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야간 금주령도 잇따르는데 한 시장 부인이 솔선수범은커녕 심야에 술집에 있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 지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수면 위로 재등장한 인종차별 논란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버스 운전을 해야 했던 흑인 남성. We out here as public workers doing our job, trying to make an honest living to take care of our families. 끝내 코로나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논란은 흑인 코로나 사망자 비율입니다. 미시건주의 흑인 인구는 전체의 14%지만 주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41%에 달합니다. 일리노이, 루이지애나주도 흑인 사망자 비율은 인구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It's showing up very strongly in our data on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흑인들은 반발합니다. That the problem is not just race, it's racism. It is the disproportionate impact that is a result of political decisions made by the powerful. 이런 갈등을 풀어야 할 지도자가 아예 실종되다시피 한 나라들도 있죠. 태국 국왕은 코로나가 확산되자 후궁 20여 명과 독일로가 왕실 무용론을 일으켰고 카메룬 대통령은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24년을 장기 집권한 니카라구아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라진 지 한 달째죠. 코로나 사태에 국민은 나 몰라라 제살길을 찾아 대피한 게 아니냐고 민심은 웅성거립니다. It's gonna give us a tough time. 지구촌 곳곳의 코로나 갈등에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건 휴머니즘 아닐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4명이 구조됐고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선원들은 불이 나자 부표를 껴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어선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출동한 해경이 연신물을 뿌립니다. 탈출한 선원들은 부표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아시오!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제주 서귀포 남쪽 55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옥돔잡이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해경이 진화에 나섰지만 어선은 완전히 불타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부표에 매달려 있던 59살 김모 씨 등 승선원 4명은 구조했지만 해상에 표류 중이던 73살 박모 씨 등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잠을 자던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챙겨 입는 대신 그물과 연결된 부표를 껴안고 급히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이 난 어선이 플라스틱 소재라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헬기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선원들이 오구 부위를 잡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해경은 생존 승선원들이 저체온증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부산의 한 공사 현장 맨홀안에서 중국인 근로자 3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하려고 들어간 2명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하수도 공사 현장입니다. 소방관들이 맨홀 안에 쓰러진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늘 낮 3시 20분쯤 부산 시내 하수도 확장 공사를 위해 맨홀에서 작업하던 중국인 근로자 3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맨홀에 먼저 들어갔던 동료를 구하려다 나머지 근로자 2명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3명은 깊이 4m 맨홀에 연결된 하수관 20m 지점과 25m, 28m 지점에서 각각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하수관 안에서 구조용 밧줄을 지닌 근로자가 동료 근처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맨홀 가스 측정 결과 일산화탄소 농도는 측정 최대치인 999ppm으로 나왔습니다. 농도 8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경우 45분 만에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기고 2시간 내에 실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근로자들은 발견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벗겨진 건지 있는지 그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타다가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따라 타다 운행이 내일 밤 12시를 끝으로 종료되는 데다 실직 위기에 처한 타다 드라이버들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면서 운영사인 쏘카 전현직 대표를 고발하고 나선 건데요. 여기에 필요 없어진 카니발 차량 1,500대도 처치 곤란입니다.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박주혁 대표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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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밤 12시부터 타다 베이직 운행이 중단되며 기사 12,000명이 운전대를 놓게 됩니다. 타다는 프리랜서 계약과 인력업체 파견을 통해 인력을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타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일을 해온 것이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기사들은 운영사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타다 측 관계자들은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익을 얻은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타다는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희망퇴직으로 내몰렸습니다. 놀게 된 차량 1,500대도 처치 곤란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중고차 시장에 쏟아지면 제값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다는 개정된 여객 운수사업법에 맞춰 사업을 계속할 순 있지만 면허 허가 총량이나 기여금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투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1년 반 동안 기존 법을 유예하니까 면허나 기여금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되겠죠. 타다는 공항 운송 서비스인 타다 에어와 고급 택시 형태인 타다 프리미엄의 운영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사 펀드가 미국 펀드 운용사에 투자했다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해 속태우는 금액이 1,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또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선 라임 사태와도 유사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2017년 미국 핀테크 업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원리금 상환을 중단했고 현지 운용사는 수익률을 허위 보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3,852억 원 가운데 935억 원 규모 펀드가 환매 중단됐습니다. 손실률은 6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쪽에서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 거라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밖에 신한은행 등이 판매한 부동산 펀드 941억 원까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엔 총 1,800억 원이 넘는 투자자 돈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이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불안전 판매를 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란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은행들은 불안전 판매 의혹을 부인하면서 실태 파악과 투자금 회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원 대표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입장도 듣기 위해 집무실을 찾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매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경찰청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경찰관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민감한 보고서가 경찰의 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경위가 뭔지 또 의도가 있었는지 경찰은 감찰만으로는 진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유스타파는 지난 2월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지난 2013년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내부 보고서가 근거였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경찰청은 김건희 씨는 관련 문건에 언급됐을 뿐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경로를 최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경찰청 소속 A경위가 B경감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B경감이 유스타파 측에 넘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경감에 대해 감찰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때 감찰에도 다 진술했고요. 경찰에 수사할 때도 다 진술할 테니까요. B경감에게 보고서를 준 A경위는 수사자료 공유 차원에서 동료에게 건넨 것이고 일부러 유출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거는 명확하고요. 경찰은 B경감을 불러 내부 보고서를 건넨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난데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차장검사의 휴가가 공교롭게 겹친 걸 두고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 게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페이스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휴가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며칠씩 자리를 비운다며 휴가 복귀 날 사표를 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든다고 썼습니다. 같은 당 비례 2번인 최광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차장검사의 휴가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서울에서 만나 꾸며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적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후보들은 모두 민변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의 측근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서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야당은 공작의 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비리를 캐내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고 윤 총장은 간단한 치료를 위해 6일과 7일 휴가를 낸 뒤 복귀했고 한 차장은 집안 사정으로 이번 주말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검찰이 N번방처럼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서 유포했을 경우에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죄질에 따라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회원 역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담 정도나 초범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주범에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변화된 범죄 수법과 재질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해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 이상, 그냥 퍼나르기도 징역 4년 이상 구형을 검토합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까진 영상물 한두 개를 내려받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약식 기소 대상입니다. N번방 유료 회원 등 이용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이상 구형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N번방의 관전자인 유료 회원에게 소지죄는 물론 제작 유통의 공범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대화명 붓다 강모구는 오늘 영장심사에서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론 놀랍고 또 한편으론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인데 특히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촉법소년 처벌 문제가 또 큰 논란입니다. 오늘은 이 촉법소년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 피의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 N번방 사건 등으로 이 검거된 10대 청소년들은요. 총 221명이 검거됐습니다. 자, 이들 중에 10대 6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에서 14세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법적으로는요, 이 촉법소년이 이 10세에서 14세 사이의 형사 미성년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또 소년원 등으로 보내져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넘길 수도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은 아예 이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법의 취지는 물론 이해합니다만 예. 이런 경우에 어리다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 규정한 이 촉법 소년이라는 것이 이 처벌보다는 교화나 교정의 목적을 둔 것이어서요. 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적, 정서적 미성숙의 기준이 너무 과거 기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옵니다. 이 교육부는요, 지난달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이 소년법 개정안 30여 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들어보시죠. 죄질에 따라서 형사법정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보호사건으로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도 갈 수 있는 적어도 2살 12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도의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갱생이 될 수 있게 구체적 대안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로 보이고요. 예,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독일과 일본은요, 우리나라와 같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 그리고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미만으로 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 뭐 꼭 이번 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볼 때가 되긴 했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의 김재호 사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보도된 특정 검사장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특정하기 곤란하다며 추가 조사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방통위는 전했습니다. 김 사장은 또 취재 윤리 위반을 시인하며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패러디 홍보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선거 홍보에 캐릭터나 이미지가 도용되면서 오해를 사고 있는 건데요. 해당 인사들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2년 전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의 대사가 민생을 잡고 싶다면 저희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민생당 홍보 영상에 패러디됐습니다. 해당 배우는 자칫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반발했습니다.
역을 맡았던 배우 김서영 씨 측 소속사는 배우의 어떠한 이미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 드라마 속 주인공 박세로이도 곤혹을 치렀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이 SNS에 홍세로이로 패러디한 이미지와 홍보 문구를 올린 겁니다. 논란이 일자 홍 후보 측 관계자는 지지자가 만들어 보내준 거라며 원작자가 불편해해서 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의 대표 캐릭터 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에 펭수로 보이는 인형탈이 등장했는데 EBS 측도 단호한 입장입니다. 저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펭수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선거법에는 특정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관련 조항이 따로 없지만 법조계에선 저작권 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11년 전에는 막내, 이제는 맏형이 됐습니다. 잉글랜드와 독일 무대를 거쳐서 K리그로 돌아온 울산의 이청용을 장동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훈련장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울산 현대의 블루드래곤 이청용입니다. 미니게임 내내 얼굴엔 웃음이 한가득입니다. 30대 초반이 됐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으로 들어왔고 즐거워요. 지금 11년 전 패기 넘치던 막내에서 이제는 팀의 맏형. 9살 후배인 룸메이트 이동경은 방 청소로 알아서 선배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조금 그렇게 깨끗한 그런 방은 아니었거든요. 네. 청결을 제 눈치가 보여서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보면서 좀 귀엽기도 하고. 이청용과 윤빛가람, 조현우 등 베테랑에 원두재와 이동경 등 신예가 어우러진 울산은 단연 우승 후보 영순입니다. 다재다능한 이청용은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공격 천병에서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주위의 기대감은 부담이 될 만큼 높지만 팀을 믿기에 마음은 가볍습니다.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또 최근에 뛰어왔기 때문에 신구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팀이고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를 뚫고 경기장에 나설 일만 남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준비해 복귀전을 당당하게 장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연두빛 숲이 초록으로 짙어가는 4월 하순이면 독특한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계로 치면 미미미도를 반복하는 금은등 뻐꾸기라는 새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뭔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또는 첫차 타고 막차 타고 머리 깎고 빡빡 깎고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중에서도 가장 짓궂은 것이 홀딱 벗고여서 실제로 홀딱 벗고새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미녀 옹해야의 후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봄 산행길에 새가 어절시고 하면 얼른 옹해야 하고 또 잘도 한다 하면 또 옹해야 하고 받쳐주며 걷자면 신바람이 나죠. 기왕이면 곱고 즐거운 말이 듣기도 좋은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욕하더라도 올 봄에는 저 새 같은 놈, 저 나무 같은 놈이라고 또 저 꽃 같은 놈, 저 봄비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다오. 그런데 이 좋은 봄에 손소독제로 귀를 씻고 싶은 막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판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 지도부를 가리켜 돈키호테, 에마, 시종이라고 하고 통합당은 민주당에게 청와대 돌격대, 부역자,
거수기라고 맛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을 토착 왜구라고 몰아붙이고 부산에 가서는 올 때마다 초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쐈다고 주장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통합당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한 후보는 30, 40대는 논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했다가 제명을 당했고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다른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삼류라는 말을 듣는 총선에 막말과 비방이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하게 들릴 지경이죠. 표 말고 표를 든 유권자가 눈에 보인다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고도 표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정치 못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옛말에 혀는 칼, 입술은 창, 혀 아래 도끼라고 했습니다. 입조심하라는 격언들이죠. 하지만 지금 선거판에는 시인의 이 야유가 더 어울릴 듯합니다. 이번 말의 학문이다. 배설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여라. 4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이러니 3류 총선이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봄 햇살이 가득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정체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전과 밤에, 영남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조한 만큼 산불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서울이 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의 한낮 기온이 17도, 대구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야겠는데요.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사전 투표일인 토요일 날씨도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9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